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얼마 전에 하이니히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트래블러스 보험사라는 회사의 엔지니어링과 손실 통제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하이니히는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이 산업재해에는 통계적 법칙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했던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이것은 결국 큰 사고란 우연히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건데요. 한마디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이런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하이니히 법칙을 이번 환풍기 사고에 대입하면 이렇죠. 2011년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 근처에서 주차장 환풍구에 한 초등학생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또 2013년에는 부산의 한 백화점 환풍기에 고교생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전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지자체, 국가, 그리고 정치권은 책임을 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안전사고의 사례를 분석해서 이것을 토대로 사고를 유형화하고 이를 근거로 사례별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전념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시작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더 나은 미래의 시작. 장사가 잘 돼야 좋죠. 중소기업은 기술이 생명이죠. 나만의 창조가 신안을 만나면 나라의 창조가 됩니다. 서민도 중소기업도 행복해지는 창조적인 생각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한은행. 성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약 펴락 띄워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가을비치고는 무척 내리는, 비가 무척 내리고 있는 그런 월요일 아침입니다. 교통 상황은 지금 최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벌써부터 밀립니다. 자, 오늘도 뉴스 정리해보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말 사이에 진짜 뉴스가 많았죠. 네. 그렇죠? 예, 오늘 카피는 어떤 오늘 겁니까? 카피는요, 판교에서 파주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말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주말 청명한 가을 날씨여서 가족 단위로 놀 수 있었던 아주 멋진 주말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예. 이미 금요일 저녁에 또다시 터진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파주 인근 MDL, 이 MDL이 뭔가 그러신 분들 계실 텐데요. 군사분계선이고요. 군사분계선이죠. 이 남북 간 총기역이 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도심 한복판에서 25명의 사람들이 아차하는 순간 땅속으로 꺼지고 또 수도 서울 북부 인근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정말 충격적인 뉴스였는데 지금 이 원인 규명 그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네. 지금 뭐 경기도 성남시는 우리랑 상관없이 우리 인명으로 동의했다 지금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는 사실은 이제 이 끔찍하지만 단순한 사고인데요. 예.
이게 전개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예.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흥겨운 걸그룹 거리 공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거고요. 예. 15평방미터나 되는 좀 큰 주차장 환풍구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아래로 추락한 건데요. 16명 사망, 11명 부상인데 이 부상자 중에 중태인분이 많아서 추가 사망자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사고 다음 날 공동 주체로 들어가 있었던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로 알려진 오모찬 행정관이 예. 또 자살을 하셨어요. 예. 이 책임 소재가 어디인가 원인 규명 측면에서 중요한데 공동 주체로 기명된 경기도와 성남시는 뭐 이제 할 일은 하겠다고 하면서도 명의를 도용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행사 주관인 이데일리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또 경기도 성남시와의 공식적 절차를 거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게 굉장히 애매한 진실 공방이 벌어져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제 독일 출장 중이었는데요. 하루 일찍 돌아와서 자신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 또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죠. 예. 근데 남는 문제들이 많죠. 지금 물론 경기도가 사망자 유가족, 부상자 가족하고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안전 문제가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지자체하고 정부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 문제는 저는 피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또 제가 듣고 깜짝 놀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망자 유가족과 경기도가 합의했다. 또 부상자 가족들과 합의했다. 이 합의가 이제 완결이 아니고 시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를 지원하겠다. 뭐 회의실을 제공하겠다 이런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민형사 소송까지 갈 것이다. 많은 법조인들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던데요. 문제는 이제 이 사망이 업무 중 사망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과거에도 유사 사례에서 이제 개인의 과실이 더 크게 나온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환풍구에 올라간 시민 개개인의 잘못이 큰가, 지자체나 혹은 시설관리 측, 행사관리 측 책임이 큰가. 아마 이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환풍구 장면을 보니까요. 굳이 저렇게 크고 접근 차량 방법이 없는 상태로 이 설계를 해놓고 그 바로 앞에서 또 사람들 모이라고 거리 공연을 하는 안전 규정이나 관련 법제도가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 환풍구 위를 걸어다닌 적도 있어요. 이거 그렇죠. 저 많죠. 시내는 굉장히 낮은 인도하고 거의 맞습니다. 몇 센치 차이 안 나는 낮은 환풍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걸어다니다가 그 밑으로 뚝 빠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그게 참 겁나는 일을 제가 무심코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런 일이 2011년하고 2013년에 발생을 했으면 그렇죠. 아까 할리 법칙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거를 준비를 했어야죠. 그리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직접 얘기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겠고요. 잘 뜯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파주에 저희 이 토요일 날 파주에 우리 와이프랑 가려고 그랬는데 큰일 뻔했어요. 그렇죠. 파주 많이 가시는데요. 요즘에 뭐 헤이리도 있고 맞습니다. 문산까지도 올라가시고 그러는데 드라이브 지역인데 이 어제로 알려졌습니다만 사실은 그제 토요일부터입니다. 이 북측 병사들이 군사 분계선 쪽으로 자꾸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고 사격을 하는데 또 경고 사격 전에 경고 방송을 이제 한답니다. 방송도 하고 사격도 하고. 그런데 일요일에도 오전, 저녁 여러 차례 이제 접근을 해서 경고 방송 후 경고 사격을 했더니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북측 병사들이 우리 쪽 지피로 총탄을 날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또 대응 사격을 하고.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이제 국방부는 아직 교전이라는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만 뭐 전해진 정황으로 우리가 느끼기는 교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 국방부는 피해가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만 이 듣는 국민들은 가슴이 덜컥덜컥하는 거죠. 그럼요. 근데 어제 저녁에 또 청와대 춘추관에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2차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더라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 같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시그널이 다릅니다. 한쪽에선 계속 총질하고 있고 한쪽은 낙관적이다 고위급 회담 이러니까. 될 것이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 이탈리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제 박 대통령은 내일은 또 중국 탕좌시안 전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만나는데요.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낼 것인가 좀 이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한편 북한은 이런 총격 사태가 벌어지는 와중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소식을 주말에 또 내놨습니다. 예. 이번에는 공군 군부대를 시찰해서 건재를 과시했고요. 또 부인 이설주와 함께 등장해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치하하기도 했다고 해서 우리 정부도 지금 어찌 보면 이 상부의 메시지와 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좀 혼란스러운데 북한도 이 제1위원장의 행보와 그리고 이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도발 이게 또 무슨 행보인가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발이 너무 잦아요. 맞습니다. 예. 하이밍의 법칙이 전 여기 걸릴까봐 걱정이에요. 아,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죠. 네. 근데 상당히 도발이 잦고요. 맞습니다. 오늘 2부에서 또 저희가 바로 이 부분 전문가와 함께 이 북한 관련 부분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도 있죠? 네, 이번 주 이제 마무리돼야 될 게 많은데요. 이제 국정감사 지난주에 치열한 중반전 이렇게 예고했지만 치열한 국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종반으로 접어들어서 이제 주말이면 마무리거든요. 이 와중에 이제 10월 31일까지 마치기로 한 여야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특별법 여야 TF 어제 유가족과 접촉하고 이제 밀도 있게 진행하자 서로 취임새는 넣습니다만 특별검사 추천의 유가족 참여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혼인선을 긋고 있고요. 또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월호 3법에서 정부조직법하고 유병헌법이 걸려있기 때문에 함께 풀리지 않으면 다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또 지난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 저희가 그 김무성발 개헌 폭탄 얘기 굉장히 재밌어질 것이다 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고 나가다 들으니까 바로 전격 글쎄요. 사과를 해서 개헌 발언은 볼 자리 없다. 방송의 위력이 그런 거 보면 참 커요. 글쎄요. 그래서 이 언론의 뜨거운 반응에 화들짝 놀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재밌는 양상이 이제 벌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헌 발언을 철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개헌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청와대의 반응은 어떨지 이번 주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판교에서 파주까지 그리고 저희 방송 입장에선 1부에서 2부까지. 자,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을까요? 아, 우리가 늘 걸어다니는 그곳, 이 거리에서 안타깝게 이 생명을 잃으신 분들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요. 오늘 비 오는 궂은 날씨인데요. 예. 거리 다니실 때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성시경의 거리에서 들으시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일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서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 사고 결국은 이 원인이 환풍구 안전대책의 미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안전을 무시하고 환풍구 위에 오른 시민들도 물론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통제하지 못한 주최 측의 안전 불감증 그리고 부실한 환풍구 안전장치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화를 더 키웠다는 지적인데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구조안전기술사 사무소의 이수철 소장 연결합니다. 이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건축구조안전기술사가 일단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설명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건축 보조 기술사인데요. 예. 건축물에 대한 보존의 안전에 대해서
구조 설계 및 구조 안전진단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업무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구조 설계도 하고 안전진단 구조 설계도 하고요. 그러면은 모든 빌딩이나 이런 때 구조 설계를 다 우리 구조 기술사분들이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건물 지을 때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군요. 그죠? 네, 네. 그렇다면은 이 지하 환풍구 문제 말이에요. 예? 네. 이게 2011년, 2014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게 계속 사고가 연이어지고 있는데, 예? 이 건물 지을 때 지하 환풍구라는 것이 물론 필요하겠죠, 그죠? 이건 뭐 공기를 빼내는 거니까. 네? 네, 네. 근데 이거 설계하실 때 뭐 어떤 지침 같은 게 없는 모양이죠, 법적인? 특별하게 환풍구에 대한 어떤 설계 구조 기준은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저희가 설계할 때 일반적으로 환풍구에서 작업하는 하중을 고려해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환풍구에서 작업하는 하중을 고려한다? 네, 네. 네, 거기서 작업하는 하중이라든가 앞으로 환풍구에서 사람들이 얼만큼 사용하게 될지를 고려해가지고 그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중을 고려는 하긴 하는군요. 법적인 문제는 없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게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설계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의 하중을 견디는 걸로 설계가 되고 있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예. 이번 환풍구 사고 난 구조물 같은 경우에서는 예. 보통 한 100에서 150kg 정도 설계 당시에 고려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곱미터당요. 평방미터당. 예? 네, 예. 제곱미터당 100에서 네, 네. 150kg. 그렇다면은 이번 사고 난 환풍기가 가로 3m, 세로 4m, 한 12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죠? 12평방미터 되는 거죠. 예. 12평방미터. 그러면 12평방미터 크기에 20여 명의 사람이 올라갔다. 근데 한 사람당 100kg는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는 되는데, 문제는 이 환풍기 구조 자체가, 예. 상부는 철제 덮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철제 덮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자재를 씁니다. 예. 그레이팅이라고 자재를 쓰는데, 그거는 쉽게 손으로 들어 올릴 수가 있는 자재고요. 이렇게 하부에 이제 다시 또 비행기를 설치해가지고 보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하부가 고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약한 부분이 있죠. 그 약한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부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위에서 예. 이와 같이 이제 공연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조심조심해서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환풍기 위로 걸어 다닐 때.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공연에 사람들 집중하다 보면은 위에서 춤도 추고 율동도 하고 하면서 하부에 그게 충격을 당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하부 그레이팅이 거기 이제 고정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옆으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그 뚜껑 같이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위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쫙 구멍 네. 촛불 모양으로 이렇게 촛불 모양으로 된 거예요. 예. 그게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견디지 못했다기보다는 그것이 이제 제대로 움직여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움직여서 밑으로 빠질 수 있다. 예. 움직여서 빠질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막 사람이 어른 한 20명이 뛰게 되면은 하중이 이 걸어 다닐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하중이 걸리게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 평상시 가만히 서 있는 하중하고 위에가 뛰는 하중하고는 완전히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9배요?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구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환풍기가 설계되고 만드는 그런 문제 때문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올라가서 이제 그 공연을 즐길 만한 구조로 다 설계된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 지금 현재 그 분류된 구조물이요. 예. 그 환풍구는. 근데요.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낮아봤자 3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환풍기가. 예? 그리고 보통 높은 거는 4, 5m가 되고 환풍구를 일종의 조형물처럼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뭐 하중 얘기를 따질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맞죠? 올라가지 못하도록 예.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할 필요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주의 문구라는 게 기껏해야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는 얘기밖에 없는데 예? 어떻게 담배꽁초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 건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주의 표시도 제대로 안 붙여놓은 것도 이게 사실은 어떤 법적 미비라고 봐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제방 규정 자체가 예. 특별하게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없죠. 그런데 이게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 이런 문제를 사실은 이제 만들 때도 됐는데 이게 참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말입니다. 우리 이 소장님이 보실 때 이 법적인 정비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예? 이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이와 같이 뭐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예상되는 그 주변에 있는 환풍구 같은 경우는 네. 좀 특별 점검을 해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미리 좀 알아가지고 보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고 인도하고 비슷한 높이로 있는 환풍구도 많잖아요. 걷다 보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거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되게 이제 설계 당시에 충분하게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요. 걸어 다닐 사람이 충분히 정도는. 다니니까는 다니는 걸 고려해서 설계를 하죠. 보통 한 300m당 300km에서 500km 정도 그거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100에서 150km 정도를 계산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하도 불안해서 그러는데 환풍기 외에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또 안전해서 불안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네. 사실적으로 눈으로 봐서는 안전할지 모르지만은 실제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예를 들면 뭐 싱크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또 어떤 지하공사 같은 걸 할 경우에 그 주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어떤 안전대책 같은 게 수립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사회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매뉴얼을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서 예.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심 건축물이나 부대 시설 가운데에서도 안전 대책이 더 필요한 부분 같은 거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 건물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환풍구도 지금 우리 건축 구조 기술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좀 많이 지금 일반적으로도 있는데요. 예. 지금 보면 옛날 그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일부에 많이 그 부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게 많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붕괴돼서 떨어져 내려올 경우에 이제 인명사고도 날 우려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리고 왜 음식점에서 말이에요. 음식점 같은 데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철골 구조물 비슷한 걸로 추가적으로 테라스 같은 거를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하중은 계산했다 그러지만 어떤 땐 거기 앉아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같이 이렇게 몸이 움직이거든요. 올려서.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한 시설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가끔 진동 같은 게 울려가지고 사람한테 또 불안감을 줄 수는 있는데, 네. 제대로 설계가 되었다면 큰 문제 되지는 않는데요. 예. 네. 그런 느낌을 주게끔 설계해서는 안 되겠죠. 바닷가 횟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제대로 된 설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럼 뭐 일반적인 경우에서 제가 여쭤보는데. 근데 그건 뭐 제가 그렇죠.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네, 케이스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서울구조안전기술사 사무소 이수철 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알면 특허 신기술 끓는 단열재 따사론.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하루가.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시 뒤 2부에서는 점점 잦아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과연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까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위원과 함께 지금 계속 잦아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 분석해 보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지구를 못케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말씀하세요. 더 듣겠습니다.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도시를 위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 의견을 보내주세요. 생활임금제 같이 따뜻한 서울을 만들 지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꿈꾸는 도시를 만들 묘안도, 초미세먼지를 줄여 숨쉬는 도시를 만들 광복도, 모두 서울시 응답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서울이 한 뼘 더 자랍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신율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양치를 할 때 이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착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바꾸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아주 작고 작은 변화 자꾸 시작되고 마법이 시작되지 자꾸 작은 달려 너는 내일 다르지 맛없이 생각을 확신해버렸어 이노베이션과 함께 너의 힘까지 확신해버렸어 이노베이션.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고객 만족도 AS 부문 3년 연속 1위 기념 쉐보레의 혜택. 최대 3년 무이자 또는 1% 출자리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 할인. 말레부 캡티를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ally Roads. 오늘 방송 앞서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요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NLL을 침범해서 NLL 지역에서 역시 총격전이 벌어졌고요. 또 대북전단 문제 때문에 북한이 우리 측을 향해서 고사기관총을 발사했죠. 그래서 그것이 연천군에 떨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하더니 지난 주말에는 이틀 연속 북한군이 휴전선 군사분계선에 접근을 해서 우리 측이 경고 사격을 했는데 여기에 또 맞받아쳐서 결국은 총격전이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군사적 도발을 계속 연이하는 북한의 의도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북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잦아져요? 북한인의 무력 도발이요?
일단은 하여튼 그 북한이 계속 연속적으로 도발을 해서 많이 이제 불안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들이 그 정면으로 지금 군사적으로 충돌하자 이런 거보다는 이달 말에 지금 아직 북한이 응답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고위급 회담에서의 의제를 자기들이 원하는 걸로 설정하기 위해서 이러는 걸로 일단은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서로 총격이 오고 가는 가운데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뭐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로까지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좀 더 면밀하게 계속 주시하고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칼 폰 클라우스비츠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근대전을 분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폴레옹 전쟁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결국 근대전이라는 거, 지금도 물론 근대전입니다만, 4가지 요소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연성, 도박성, 폭력성, 그리고 정치적 계산, 이 4가지가 어우러져서 전쟁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치고 빠지고 하면은 이게 우연, 도박 이런 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사실. 네? 그렇죠. 이 북한은 지금 계산된 도발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예기치 못한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들이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는 남한하고의 경쟁에서 완전히 이제 벌써 한 10년 전부터 패배가 확실해졌고, 따라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라고 하는 거는 군사 부분밖에 없는데, 그 군사 부분은 우리 한국 측에서는 당연히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인도주의적 문제, 뭐 그들이 소위 뭐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인권 문제라든지 또 독재 문제 이런 것을 이제 거론하니까 그렇다면은 평화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비교우위 또는 뭐 남한에 뒤지지 않는 것은 군사적인 부분이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들이 얘기하기는 이제 근본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북한 간의 평화가 유지돼야 되는데 남한은 그걸 너무 당연시하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계산된 도발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뭐 국지전까지도 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평화를 관리하고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 북한을 능가하는, 북한을 압도하는 정책과 이 대화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거는 이제 북한이 의도해서 그런 걸 한다기보다 사실상 평화가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북한은 왜냐하면은 평화가 깨지더라도 이렇게 별로 없다고 하는 그 무장 집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깨지면 깨지는 대로 긴장 조성으로 주민을 동원해서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그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평화 깨지는 거를 불사하는 그런 벼랑끝 전술을 쓰는 거죠. 그럼 우리는 평화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좀 더 느면하고 그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형님이 마치 형이 막내 동생 다루듯이 어떤 때는 원칙에 입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리적으로 북한에게 약간의 이득은 주면서 그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평화를 유지해서 총체적인 이득을 크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요, 이런 북한의 잦은 도발과 김정은이가 40여일 동안 숨어 있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우리가 그 일부에서 예측하던 것과는 좀 달리 한번 반짝 출연하고 다시 한 또 40일 종적을 감추고 그럴 정도로 중병이라기보다는 그 외과적인 이 어떤 그 신체 문제에 외상의 문제가 있는 거지, 이 뭐 실신했다거나 뭐 의식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병에 걸렸다고 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연속적으로 계속 이제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40일 동안 잠적했지만 과연 권력을 놓고 있었냐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아프게 아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몸이 안 좋게 안 좋았다. 그렇죠.
아팠지만은 김정은이가 공개적으로 계속 보여준 것처럼 한 달 반 동안 오른쪽 다리 절었다가 그 다음에 왼쪽 다리 절은 걸로 봐서는 다리의 하체 부분에 그 문제가 있었던 거는 분명한데 그래서 이제 목발까지 지팡이 짚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음모론적으로 보기보다는 그야말로 다리를 저는데 양쪽 다리를 다절개될 정도로 이 약간의 수술 같은 게 필요했다. 지금은 뭐 무릎에 수술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점은 김정은이가 계속 권력 통치 행위를 했다고 이제 보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인천에 3인방을 보내고 그 다음에 NLL에서 총격하고 그걸 김정은의 직접 지시는 아니지만 서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평화협력지대 이거를 다시 가동시키기 위한 의제 설정을 위한 의도적 도발을 해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전단 살포하는 것도 이거 그냥 놔두기는 좀 놔둘 수 없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인선 사령관이 또 사격을 가한다든지 결국은 김정은이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이번에 군사분 개선 인근에서의 이틀에 걸친 총격 그것도 김정은이 작품일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에게 충분히 보고가 되고 포괄적으로는 김정은의 작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노리는 거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해서 고위급 회담 여기에서의 어떤 기선을 잡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김정은이가 이렇게 노린다. 네,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 한 열흘 내지 한 보름 정도를 내다보고 하는 포석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핵실험한 지가 2년 작년 초에 했죠.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그러니까 금년 봄에 하기에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다시 핵실험하기에는 좀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었다고 이제 보이는데 그들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려면 4차 핵실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데 명분이 없으면 사실 하기 어려운 거죠.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서서히 그들이 우리에게 마치 기회를 주는 듯이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줘라. 그렇지 않다면은 단거리 미사일 한번 쏘고 안보리 제재하면 또 4차 핵실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고위급 회담에 나온다고 해서 고위급 회담에서 반드시 남북 간의 이 관계가 개선된 합의가 나오리란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 텐데 그 협상에 나오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원칙에 입각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니까 결국 협상에 나오고 결국 양보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거 자체가 그들이 계산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협상에 나와서 대화하는 척하다가 12월쯤 상황 변화에 따라서 특히 여기 상황 변화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안 되고 미국도 11월 초에 중간선거가 끝났는데도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에만 관심을 두고 북한을 관리하지 않을 때 이때 김정은이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도발로 도발이라는 여기서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걸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들 나름의 강원양면책을 좀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우리는 핵실험을 가는 길도 막으면서 대화를 해야지 핵실험을 하는 길을 열어주는 양식으로 지금 남북 간의 관계만 이끌어가다가는 그야말로 4차 핵실험에서 핵무기 소형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유념하면서 북한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계속 중간선거 이후에도 중동에만 신경을 쓰면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걸 쏘는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장거리 미사일 플러스 소위 말해서 소형화 문제 아니겠어요? 핵에. 그러면은 미국도 이 소형화 4차 핵실험의 징후가 보일 때에는 상당히 강력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게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육자회담도 지금 안 돌아가고 있고. 육자회담은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은 하여튼 조건 없이 육자회담 하자는 거고 이제 한국이나 미국은 여러 가지 선행 행동을 해야 먼저 행동을 해야 믿을 수 있으니까 육자회담 한다 그러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중국도 제재에 가담하라라고 압박을 가해서 중국도 약간의 제재에 가담하는 거, 그거 외에는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사실상 별로 없거든요. 더군다나 아베는 북한과 납치자 문제로 어느 정도 제재를 완화해줬고, 러시아 푸틴은 11월 초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러 정상회담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북한에 접근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 교수께서는 이 중간선거 이후에 오바마 정부의 태도만 얘기하셨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진핑 정부가 육자회담 재개는 지금 역부족이니까 못하더라도 이 김정은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압력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불러서 다시 타이르면서 압박을 가하는 이런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김정은이의 명분은 미국도 북한을 거들떠보지 않고 남한하고의 관계도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중국마저 좀 북한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그러면 이판사판이다라고 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쏘고 그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라도 김정은이를 한번 불러서 이 강원 양면책으로 김정은이에게 압박과 회유를 같이 할 때 김정은이가 올 겨울에 핵실험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나 시진핑도 내버려두고 오바마도 내버려두고 남북관계도 안 좋을 때는 김정은이는 그런 선택을 무모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유엔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북한의 국제 형사재판소 회부 문제 이러한 것들도 한반도의 긴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제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 형사재판소 회부는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이 총회 결의안만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가 권능을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를 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비록 지금 껄끄러운 관계지만 중국이 자신의 인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신도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김정은이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과 북한의 체면은 굉장히 깎이겠지만 김정은이가 사실 형사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상징적이고 도덕적이고 규범적이고 이런 의미는 굉장히 크고 북한 정권으로서도 압박을 느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압박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소에 실질적으로 회부될 위험성이 꽤 크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겠지만 형사재판소에 북한은 관할국이 아닙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미국도 아니고요. 미국도 조약에 가입을 안 했죠. 미국은 미국이 자국이 초강대국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회부될 수 있냐 이래서 거부한 거거든요. 따라서 미국이 적극 나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소의 회부 문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지 결정적으로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긴장 수위가 좀 낮아져야 될 텐데, 이거 계속 이러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삼성신도시 분양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합격한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소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생리통엔 펜잘 레디. 아침 일찍 기서 불만이에요. 오늘 화장 상태 불만이에요. 차 막히는 것도 불만이에요. 근데 얘는 참 만족스럽단 말이야. 실제 오너들이 뽑은 불만 적은 차 엑센트. 2014 미국 제1위 파워 신차 품질조사 소형차급 2위. 엑센트 2015 출시. 현대자동차. 신일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